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2024년도 대학 교양교육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은 호서대학교 최예정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AI 시대 교양교육의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시대의 교양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강의에서는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여 교양교육 과정 편성, 내용, 과목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양교육 과정 편성과 AI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지난 10여 년간의 추세를 볼 때 교양교육 과정을 통해 시대의 변화상과 그에 대한 대응 문제를 다루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교양교육 과정 편성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목들이 급증하던 시기가 있었고 융합교육과정 개설이 급격한 관심을 끌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AI에 대한 과목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AI의 빠른 발전은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양교육 과정에서 AI는 과연 어느 정도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교양교육과정 편성 파트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대학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의 교기원 모델에 적용해 보면서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양교육 내용으로 AI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양교육, 특히 인문교양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면 아마도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왜 AI가 탄생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본원적 욕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탄생한 AI가 어떠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즉, 도구로서 인간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을 닮았기 때문에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을 간략히 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교양교육은 어떤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인 교양교육과정 편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AI와 관련된 교양 과목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설한 과목들 중 AI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교양 과목으로는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기계가 떠오르는가, 생성형 AI의 이해와 사용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각각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는 무엇이며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적절한 사용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다룹니다. 이 두 과목 외에 AI를 과목 내용의 일부분으로 가르치는 과목들로는 무지, 거짓말, 시시껄렁한 소리, 그리고 사기, 또 도덕의 진화, 원생에게서 숲어지는 기계까지 이러한 과목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AI 자체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과 가짜 뉴스의 문제, 인지 뇌과학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는 도덕적 도전 등을 과목 내용의 일부로 다룹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또 다른 대표적인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AI와 관련된 교양 과목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재미있게도 편성된 교양 과목 중 AI를 과목명에 포함시킨 과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양 교육 과정은 Ways of Thinking, Ways of Doing 이라고 불리우는 과목군입니다. 이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대략 사고와 행동 양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러한 웨이즈 과목 중 AI가 과목명으로 들어간 과목은 두 과목뿐입니다. 문학, 데이터, 그리고 AI, 어두운 거울, AI 행동주의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전자는 문학을 데이터로 보면서 다른 중요한 비평적 접근 방법과 함께 디지털 인문학을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후자는 미학,
시민사회, 인종적 정의 등을 강조하면서 각종 AI의 작동과 그것을 통한 행동주의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한편 스탠포드 대학교 교양교육과정에서는 과목 내용의 일부로서 AI를 중요하게 다루거나 포함시키는 과목은 많이 발견됩니다. 가령 2001년 이후 21세기 SF 오디세이, 미래의 텍스트, AI와 문학, 문화, 언어, 탈진실 세계에서의 진실의 윤리학, 벼랑 끝에선 윤리학, 기업, 비영리 단체, 정부, 그리고 개인, 실리콘밸리의 인종과 젠더, 스파이, 거짓말, 알고리즘, 미국 첩보의 역사와 미래 등의 과목이 있는데 이러한 과목들은 AI와 인간의 본성 등을 다루기보다는 데이터 분석, AI가 유포하는 허위 주장 판별, 윤리학과 정의 등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다음으로는 혁신적인 공학교육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된 올린 공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린 공대는 마음과 뇌로부터 오는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아는가 이러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매우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공학교육을 강조하는 이 대학이 뜻밖에도 매우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AI를 조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과목들은 이제까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많은 미국 대학들에서 가장 많이 개설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학의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는 교양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선 동시대적인 내용을 얼마나 많이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I의 등장이라는 것은 글로벌한 문제이고 인간의 삶을 뒤바꾸어 놓은 중차대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를 생각할 때 매우 최근의 문제이고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 적응해 가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럴 때 AI의 이해를 위한 과목을 개설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나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설하더라도 그것을 교규원 기초 모델의 표준 모델의 기초에서 편성할 때 어느 영역에 넣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의 많은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AI와 미래사회 이런 식의 포괄적인 제목으로 과목을 개설한다면 그것은 교규원 모델에서는 아마 사회학이나 문화학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반면 포스트 휴먼 인간 이해와 같은 식의 제목이 된다면 인문학의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AI에 대해서 훨씬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접근하는 융합적인 수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I에 대한 과목을 교양교육과정 전체에서 어떤 비중으로 어느 분야에 배치할 것인지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미국 대학의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또 다른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AI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독립된 과목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독립된 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교양교육과정에서 개설했던 과목의 일부로서 AI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AI와 관련된 이슈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한 맥락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리적인 쟁점, 법적 쟁점, 인간 정체성 인식의 변화 등을 알고 있을 때 그러한 맥락 속에서 현재 AI와 함께 맞이하는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교양교육과정 편성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강의자가 원래 교육하던 내용의 일부로서 AI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미 강의자가 알고 가르치던 분야를 AI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듯하고 또 생명 존중, 인권과 윤리 등 이미 교양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과목의 커리큘럼 안에 AI와 관련된 이슈들을 재맥락화하는 것이 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학생들의 참여 동기부여 등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타전공과의 협동 혹은 융합교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AI는 모두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뇌과학, 신경생물학,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학부생이 AI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러한 모든 접근 방법이 다 필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점들은 그들은 필드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교수 한 사람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내도록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 관련 업계, 연구자 등을 다양하게 초청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교양교육과 매우 다른 점이어서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을 교양교육과정 과목 운영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실제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접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양교육도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유도하고 또한 과목 각각에서도 가능한 많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강좌에서 그렇겠지만 만약 업계 관련자를 부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적어도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거나 대학 간 강의 내용을 공유하는 형태를 통해 조금 더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교양교육 내용으로는 AI에 대해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욕구, AI의 탄생과 딜레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실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즉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인간의 정체성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세시대의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로 그러나 원죄의 결과로 타락했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정의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신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존재의 의미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근대 철학의 창시자 데카르트는 잘 알려진 것처럼 꼬기또 에르고숨,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사고 능력을 인간다움의 요체로 보고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최근의 포스트 휴머니스트인 로시 노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상 백인 남성만이 인간으로 인정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유색인종이나 여성 등은 인간으로 취급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주 쉽게 쓰는 인간이라는 말의 정의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의 연구들은 이보다 더 급진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가령 인간에게만 지능이 있는가? 라는 물음까지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등에 부딪히면서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생태주의, 환경론 등의 연구가 발전하면서 동물 등 비인간에게도 지능이 있다는 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구에서의 인간의 독점적 위치에 대한 자신감은 심각하게 훼손되게 됩니다. 이에 덧붙여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죠. 전통적인 인문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모두 새롭게 재편되어 교양교육 과정에 편입할 시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AI가 출현하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요즘 AI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낙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 AI의 발전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소리가 AI의 개발을 주도했던 바로 그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AI의 개발을 포기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AI의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인간의 탐구열과 탐욕이라는 서로 매우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로 묶여버리는 인간의 본성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는 우선 AI는 결국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욕구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욕구일까요? 첫째는
인간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자신을 위한 도구를 창조해왔고 도구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드는 인간. 이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그리고 인류의 발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었던 것이죠. 둘째, 인간은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그멜리온 신화는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잘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문화권에서나 존재하는 인형이라는 물품,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특성은 인간에게만 발견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셋째, 인간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흔한 명제, 또한 한자의 사람, 인자가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존재임을 뜻하는 상형 문자라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도구이자 인간과 유사한 존재,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AI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던 기본적인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술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토록 인간이 원하던 AI, 인간의 문제를 편리하게 해줄 도구인 AI가 탄생했는데 인간은 딜레마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논리적 연산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그 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방법을 찾다 보니 인간의 자연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AI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인간과 AI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 혹은 소유주와 재산, 주인과 노예로서의 인간과 AI의 관계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선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는 헤겔이 말했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생각나게 하죠. 즉 처음에는 인간이 주인으로서 AI라는 노예를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인이었던 인간은 노예였던 AI에게 의지하고 결국 노예였던 AI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점차 발전하여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자신이 재산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AI가 날로 발전을 거듭하는 때에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정보 수집 및 분석력, 체계적인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인간보다 감수성은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창의성은 뒤떨어진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AI의 발전은 이에 대해서도 인간이 자신 있게 자신의 우위성을 주장하지는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창의성과 상상력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무척 열등하다고 믿는 시선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다음에 보실 동영상을 보시면 그러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 멈칫하게 될 것입니다. My father tried to teach me human emotions. They are difficult. You mean you're a designer? Yes. So why'd you murder him? I did not murder Dr. Lanning. Want to explain why you were hiding at the crime scene? I was frightened. Robots don't feel fear. They don't feel anything. They don't get hungry. They don't sleep. I do. I have even had dreams. Human beings have dreams. Even dogs have dreams, but not you. You are just a machine. An imitation of life. Can a robot write a symphony? Can a robot turn a canvas into a beautiful masterpiece? Can you? 즉 로봇은 베토벤과 같은 위대한 음악을 작곡할 수도 없고 명화를 그릴 수도 없다라고 탐정이 말하죠. 이럴 때 로봇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거든요. 이랬을 적에 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yes 라고 답할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가 인간을 충분히 닮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인간을 닮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나오는 다음 장면은 인간을 너무나 닮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비극적으로 들리는 AI의 대사를 듣게 됩니다.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believe. Attack ships on fire off the shoulder of Orion. I watched sea beams glitter in the dark near the Tannhauser Gat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Time to die. 영화 속에서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인 휴머노이드의 리더에 해당하는 등장인물인 로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들을 보았어. 오리온 성좌의 어깨 너머로 전함의 포격을 가는 것도 보았고 나는 타노이저 문 근처에서 C빔이 번득이는 것도 보았지. 그러한 모든 순간들은 시간 속에 없어지겠지. 마치 빗물 속의 눈물처럼 말이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죽이려던 블레이드 러너를 오히려 살려둔 채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장엄한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서 우주에서 인간이 하기 힘들었던 거칠고 위험한 일들을 하는 노예로 만들어졌으나 인간 못지않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동료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리플리컨트, 즉 인공지능의 모습은 비록 영화 속 등장인물이기는 하지만 AI가 인간을 충분히 닮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만듭니다. 인간과 가장 닮은 존재인 AI를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다시 그 결과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양교육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서 최소한 크게 두 가지 문제는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AI를 건강하고 실용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미국 대학의 사례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대 철학의 등장 이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로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고력이라든가 또한 인간과 인공지능을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에서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지목되었던 언어 구사 능력 또한 인공지능을 다루는 다수의 문학이나 영화에서 인간됨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묘사되었던 공감 능력 등 많은 것들을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로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학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창의성, 창조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뜻밖에도 인간의 죽음 혹은 필멸성이야말로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하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중에서도 몇 가지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비인간 혹은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특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인간에게서 점차 사라지고 있거나 혹은 갖고 있지 못한 인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감수성과 공감 능력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우리 인간들 모두가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다루는 많은 작품들은 오히려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있고 깊이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것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과연 과장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각자 자신의 골방에 틀어박혀 자신만의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즐기고 게임에 몰두하는 현대인에게서 인간과 인간의 뜨거운 교류
전 존재를 서로 위탁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만약에 AI가 인간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 인간은 굳이 다른 사람과의 기분과 상태를 신경 써야 하는 피곤한 존재인 인간과 교류할 필요를 느끼게 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고 그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사회적 존재이지만 만약에 AI가 알아서 이러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인간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의 출현과 함께 사실 먼저 걱정해야 할 일은 어쩌면 인간성의 회복인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인간성을 인간이 갖게 되어야 사회에서 그리고 AI의 관계에서 건강성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와 함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주의, 기후변화 등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인간과 AI의 공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론을 택하건 간에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교양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교양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분야로는 AI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해결책 모색입니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 가짜뉴스 문제가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에 시민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진실과 허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뿐 아니라 AI의 발전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AI가 너무 사람과 닮아서 AI를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거나 깊은 애착심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떠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혹은 AI가 사람을 어설프게 닮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뭘지 생각해 보면서 AI에게 어떠한 윤리적인 기준을 수립해서 그것을 입력시켜 주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법제화하고 규정화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 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교양교육 과정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의 오작동과 테러의 문제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멀리 느껴지는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디스토피아, 즉 SF 영화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AI가 속임수를 사용해서 인류를 지배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급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미래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흥미롭기는 하겠지만 학생들에게서 생산성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려면 별도의 연구 혹은 업계 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 등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양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연계와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계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현재 지역사회나 학생 커뮤니티 등 학생들이 실제 경험하는 세계에서 AI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직접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매우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양교육에서도 늘 실제적인 적용을 목표로 수립하는 것이 거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AI를 교양으로 다루던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인종주의, 젠더, 비즈니스, 실리콘밸리 등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과목들이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PBL 수업뿐 아니라 평범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문제에 AI를 접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고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계의 또 다른 방향은 타전공 혹은 업체 관계자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AI가 다양한 기술과 인식론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교수자가 이 과목을 다루더라도 부분적인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공을 막론하고 관련 전공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느슨한 연계가 있을 때에 진정한 융합의 바탕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융합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세렌피디티라고 부르는 우연의 행복, 뜻밖의 행복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융합을 하자고 달려들면 특히 교양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도 교수도 너무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융합의 키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양교육 과정이 AI와 관련된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시대 교양교육의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AI 시대의 교양교육 과정을 편성하면서 AI에 대한 과목을 어느 정도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시대의 교양교육 과정에서는 AI의 이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욕구, 그리고 그러한 욕구의 결과 탄생한 AI가 만들어내는 딜레마, 이러한 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새로운 교양교육 과정에서는 어떠한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는 두 과목 정도를 우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과목이고 다른 하나는 AI의 출현으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융합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AI 관련 교과목의 모습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